123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를 풀겠습니다. 이론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지출이 아닌 거,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게 아닌 거 있죠? 광고 및 판촉활동비, 이거는 가산하면 안 되죠. 이거는 광고 순전비로 해야 되죠. 취득세, 취득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이건 당연히 플러스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운송비와 설치비도, 그 다음에 자본의 대상 차입원가, 그러니까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거, 이건 다 더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운전비 같은 거, 이런 거 다 가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형자산, 형체가 없는 자산이죠. 특허권, 영어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이런 거 있죠. 광어권. 무형자산의 가장 옳은 걸 물어봤죠. 상각기간은 어떤 경우에도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말을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야. 20년, 법령에서 20년을 이상을 정해놓으면 그 20년 이상도 가능해요.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걸로 해요. 1,000원이 아니라 없는 걸로 합니다. 유형자산이나 그렇게 하죠.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반드시 판관비로 처리한다. 반드시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반드시는 볼 수 없어요. 자, 무형자산 중에 이제 판관비로 처리하지 않고 제조원가로 처리하는 것도 있죠.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 맞아요. 4번이 정률법이나 생산량비례법, 광어권은 생산량비례법이죠. 그게 가능하지만 근데 어떤 거로 좀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액법, 매년 액수가 일정한 방법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한 시용 판매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사겠다 그랬으니까 이제 팔린 거지. 그러니까 포함시키면 안 되죠.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인,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도착이 됐을 때 판매한 걸로 하는 거예요. 그게 도착지 인도 조건이에요. 선적지 인도 조건은 배에다가 실는 순간 구매자의 물건이 되지만 도착지는 도착해야 상대방 물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거 운송 중에 있다. 미착 상품, 아직 도착 안 한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인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팔린 게 아니거든. 도착해야 상대방 거고 아직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물건이야 아직까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팔았다 그러면 배에다가 실어서 보내는 순간 우리가 물건이 팔린 거 매출로 처리하지만 도착지는 상대방한테 도착할 때까지 아직 팔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2번이 틀렸어요. 선입선출법에 의한 원가 배분할 경우 기말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기말재고.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이렇게 물가가 상승이 되든 뭐가 되든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파니까 기말재고는 나중에 산 게 최근에 구입한 게 기말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탁자의 창고에 보관 중인 미판매 적성품은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아직 팔리지 않은 거니까 우리 물건이야. 이제 팔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상대방이 팔아서 이렇게 판매를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팔린 걸로 하지만 아직 팔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기말재고에다가 가산해 줘야 돼요. 요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산으로부터 그 효익이 여러 보고기관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발생된 관련 비용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절차에 따라 각 보고기관에 기간 배분하여 비용을 인식하는 데 이와 관련된 개정 과목은 요거는 감가상각비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를 사잖아요. 그러면 그 자동차가 한 5년 쓴다. 그러면 5년 동안에 여러 보고기관에 그 자동차 갖고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여러 기간에 나타난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해주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그 여러 기간에 나눠서 해줌으로써 그 비용 처리를 이제 합리적으로 하는 거죠. 요 감가상각비예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자본이여금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뭔가? 자본이여금이 세 가지가 있죠. 주, 감자. 감자가 주식이야. 그러면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요 계정이 나오는 게 어떤 건가 봅시다.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그럼 차변에 자기주식, 대변에 현금. 근데 이건 자기주식 처분이익이란 말이야. 자기주식은 마이너스예요. 삼성이 발행한 주식을 삼성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투자받은 게 아니죠. 이번에 삼성이 직원들한테 그 삼성 주식을 나눠주기로 했죠. 그거는 투자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근데 삼성이 가지고 있으면 그런 투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소각 처리를 그렇게 했죠. 이렇게 소각 처리하도록 상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통주 100주를 4,000원에 증자하였다. 액면가액이 5,000원. 그러니까 요거 분개하게 되면 자본금 5,000원이네 100주니까 50만 원이 되죠. 50만 원. 그 다음에 4,000원이에요. 4,000원이면 여기 돈 들어온 게 그냥 현금으로 들어왔다고 합시다. 40만 원. 그럼 10만 원 적게 들어왔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이거는 자본 조정이야. 아까 자기 주식도 자본 조정, 이것도 자본 조정. 지금 자본 잉여금은 주감자 3개밖에 없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취득가액 12만 원인 자기 주식을 10만 원에 매각했다. 그러면 이것도 손해봤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야. 자기 주식이 12만 원이 나가는데 현금으로 10만 원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2만 원 손해봤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본 조정이기 때문에 자본이여금이 아니에요. 자기 주식을 5만 5천 원에 취득하여 바로 소각했다. 액면이 6만 원. 그럼 이건 차변에 자본금 6만 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5만 5천 원에 요걸 샀어요. 그래가지고 5천 원을 내가 이익 받죠? 그러면 요거는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바로 소각했다 그러면 이건 자본금이 줄고 요거는 뭐가 돼요? 감자 차익이 돼요. 감자 차익. 그래서 감자 차익. 그래서 요 분계가 감자 차익. 이건 자기 주식이 여기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이런 분계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자본금 바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감자 차익은 요 주감자에 속하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요건 분계 문제로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걸 잘 기억해 두세요. 자, 5번. 다음 중 원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기회비용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관련 원가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기회비용은 우리가 포기하는 거의 최고 금액이죠. 제일 큰 비용. 선 A안과 B안이 있을 때 A안을 선택했다는 포기하는 B안이 바로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미치는데 두 개 비교하니까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 다음에 매몰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표적인 비관련 원가에 해당한다. 맞아요. 매몰원가는 옛날에 사왔던 취득원가, 역사적 원가. 그 옛날에 사왔던 원가는 지금 내가 이 기계를 팔아버릴 거냐, 아니면 수리해서 쓸 거냐, 그 영향을 안 미쳐요. 내가 팔면 얼마 받을 수 있냐, 수리하면 얼마 들어갈 수 있냐, 그런 거 결정하는데 옛날에 사온 거는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몰은 땅에 파묻혔다. 옛날에 다 끝난 거다. 그러니까 지금 비관련 원가예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변동원가는 조업도 변동에 따라 단위당 원가가 변동한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변동원가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가는 항상 일정하죠. 이렇게. 자, 빵을 만들 때 하나 만들면 밀가루가 100원이 들어갔어. 2개 만들면 200원이 들어갔어. 3개 만들면 300원이 들어갔어. 그러면 단가는 어떻게 돼요? 100원, 100원, 100원.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빵 만들 때 밀가루가 많이 만들면 밀가루 많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단가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동비는 이 총원가는 변하지만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그래서 이 3번이 틀렸어요. 단위당 원가가 변동이 아니라 고정이에요. 고정. 일정하다.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가 감소한다. 자, 고정원가는 이 그래프 보세요. 이렇게 총원가는 일정한데 이렇게 단가는 이렇게 체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만들 때 100원 들어갔고 2개 만들 때도 100원, 3개 만들 때도 100원. 그러면 뭐예요? 요거는 50원이고 요거는 100원이고 요거는 50원이고 요건 33원이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면 단가가 싸지는 이유가 이 고정비 때문에 그래요. 고정비 때문에. 그래서 이 고정비가 바로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도 고정비 때문에 문 닫는 경우 많죠. 봐요. 가게 하다가 고정비 들어가는 거 있잖아. 집세 나가지, 뭐 월급 나가지, 뭐 전기료 나가지. 전기료는 변동비지만 세금 나가고 뭐 그러니까 이 고정비 때문에 문 닫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폐업이 엄청 많대요. 지금 식당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자, 그 다음에 7번 비행의 항공기 제작 관련 원가는 다음과 같다. 항공기 B의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요 항공기 B 요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요 3개를 다 더한 거예요. 3개를. 근데 제조간접비는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요 350만 원이 제조간접비인데 350만 원 곱하기 직접 재료비가 여기 얼마예요? 50이죠? 요거 50분의 20. 그러니까 5분의 2가 요게 A고 요 B는 350 곱하기 5분의 3이죠? 그러니까 50만 원 분의 30만 원. 그럼 5분의 3은 얼마야? 5, 7이 35, 7, 3은 21. 21만 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게 210만 원, 21만 원이 아니고 210만 원. 요게 350이니까. 그럼 요거 3개 더해봐요. 150에다가 210 더하니까 360. 4번이 답이네요. 그러니까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총 제조비용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이거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제공품 계정에 여기 기초제공품이 있고 여기 기말제공품이 있고 여기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그럼 이게 완성품 원가가 제품이죠. 단기제품 제조원가. 요게 단기총 제조비용이라 그랬죠. 요거는 직접 원가. 요거는 가공비. 요거는 가공비. 이거 다 더한 거는 뭐예요?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총 제조비용.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재료비 50만 원분의 30만 원 해가지고 5분의 3에서 350 곱하니까 210만 원 나와서 3개 더한 거예요. 이렇게 3개 더한 게 요거다. 8번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 맞죠? 개별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용하기가 적합하다. 종합원가 계산은 정확한 원가 계산이 장점이며 아니에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별원가 계산은 경제적이고 편리하다. 아니에요. 개별원가 계산, 이거 바뀌었어요. 개별원가 계산가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경제적이고 편리하다. 요 경제적이 편리하가 여기 바로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문 생산하는 거 있잖아. 주문 생산하면 그 제품별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잖아. 뭐 항공기 만든다. 뭐 군함 만든다. 그러면 항공기 원가대로 군함 원가대로 다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 여긴 제조간접비 배부가 중요하죠.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원가를 짓게 하며 개별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짓게 한다. 맞아요. 항공기, 군함 이렇게 나눠 갖고 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완성품 환산량 어떻게 계산해요? 바로 요 밑에 나오네. 평균법 어떻게 돼요? 평균법 완 플러스 뭐예요? 말. 선입선출법은 뭐죠? 완초말이에요. 기초를 빼고. 왜? 먼저 들어온 건 먼저 완성이 됐으니까 기초는 기말이 될 수가 없으니까 빼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게 완성품 환산량이고 환산량 단위 원가는 평균법은 기초하고 단기를 더해서 하니까 기초제공금에다 투입량 더한 금액을 요 환산량 요거 나온 걸로 나눠주면 되고, 선입은 기초를 빼버리니까 단기 투입액 그거를 요 나온 수량으로 나눠주면 단위 원가 나와요. 여기 나왔네요. 다음 자료에 이용하여 종합원가 계산을 계산할 경우 선입선출법에 따른 원재료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원재료와 가공원가. 자, 원재료와 가공원가. 자, 근데 원재료는 공정 차수 시점에 전량 투입돼요. 그럼 이건 100%라 그랬죠? 100% 수량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가공비는 환산해 줘야 돼. 그러면 선입선출법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원재료 직접 재료비, 원재료, 그 다음에 가공비. 자, 완초말이라 그랬죠? 여기 완성 수량이 몇 개 있어요? 1400개. 1400개 빼기 완초말, 선입은 완초말이잖아. 기초가 몇 개 있어요? 400개. 빼는 거야. 그냥 100%로 하는 거야. 100%. 그 다음에 기말은 600개. 그럼 더해. 그러면 요거에 나오죠? 가공비는 똑같이 1400개 빼기 기초는 400개인데 30%니까 120개 환산하면, 그 다음에 기말은 600개인데 40%니까 240개. 그러면 이거 몇 개 나와요? 요거는 200개를 더하니까 1600개. 맞죠? 그 다음에 요거는 120개를 더하니까 1520개. 정답 4번이네. 맞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초말. 요거만 외우면 그냥 신나게 그냥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과 예정 배부액의 차이를 말한다. 맞아요. 배부 차이 조정은 매출원가법, 상호배분법은 이거 부문비 계산할 때 쓰는 거죠. 이건 비례배분법이에요. 매출원가 조정법은 배부 차이를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하는 방법이다. 과소배부는 예정이 적다는 얘기예요. 과소라는 거는 적게 배부했다. 예정이 적게 배부하는 거예요. 11번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품, 그 다음에 교육과 의료보건 용역, 뭐 이런 거. 자, 실내에서 수입한 관상용 열대어다. 자,
관상용이에요. 이 열대어 우리가 먹기 위해서 수입을 했다. 그러면 면세지만 이 관상용은 먹는 게 아니라 보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비식용이에요. 비식용. 그래서 이거는 과세입니다. 이거는 과세. 부가세 내야 돼요.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해 된장, 고추장을 병입하여 판매했다. 이건 면세입니다. 자, 여러분들 된장이나 고추장을 갖다가 이게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해서 했어요. 여러분 된장, 고추장 그때 했죠. 해찬들 뭐 고추장 뭐 이런 거 이게 나오잖아. 거기 이렇게 포장돼서 나오잖아. 그거는 과세예요. 그거는 과세고 여기서 말하는 건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비닐봉다리에 이렇게 담아갖고 팔고 이런 것들은 면세란 말이에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은 공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의 일부를 매각했다. 토지는 면세라 그랬죠? 매각은. 토지는 사고 파는 건 면세입니다. 사고 파는 건 뭐라고요? 면세. 사고 파는 건 면세입니다. 근데 토지를 임대하면 뭐가 될까? 과세예요. 주차장으로 빌려줬다. 그럼 과세입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어른 창고 부지의 일부분인 토지를 병에게 임대했다. 그럼 이거는 과세지. 맞죠? 과세. 그 다음에 정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부수토지 제외 임대하고 하여튼 주택은요 전부 다 면세예요. 사업자가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법인 사업자가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 음식점업이에요. 왜 음식점업이 이거 나왔으니까 설명해 드릴게. 음식점하고 그다음에 제조업. 자, 여러분들 제조업에 꽁치 사가지고 꽁치 통조림 만들고 복숭아 통조림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식당은 뭐야? 배추, 고기 사가지고 음식 팔잖아요. 이 사람들은 부가세 받습니다. 물건 팔을 땐 부가세 받아요. 사올 때는 전부 다 면세로 사오잖아. 그죠? 면세로 사오니까 부가세 공제받을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매입세액이 있는 것처럼 의제해서 공제를 해준다. 이게 의제 매입세 공제예요. 그런데 제조업은 농업인한테 저 시골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요새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농사 짓더라고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혹시 시골에 농사 지시는 분 계시면 그분들 그분들 저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법인 사업자는 그 농업인한테 산 것도 부가세를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음식점업은요, 요거 잘 들으세요. 음식점업은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음식점업은요, 농업인한테 매입하면 절대 공제 못 받아요. 음식점업은 전부 다 사업자한테 매입해야 돼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내가 밥을 먹고 앉아 있는데 그 식재료 배달이 오더라고. 이거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놓으세요.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경동시장이나 뭐 이런데 그 사업자 다 내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식당들이 거기 가서 사다가 식당에 그 음식 만들어 팔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동네도 음식점 사장님이 의제 매입세액을 이걸 알더라고. 그분이 세법을 뭘 알겠어. 근데 자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아는 거지. 요새 상식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음식점업은 무조건 누구한테 사와야 돼?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사오면 그거 공제 못 받아요. 다 사업자한테 사와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요 농산물 싼 데가 동네 마트 요새 싸더라고. 배추, 무 같은 건. 근데 경동이 좀 싼 게 많죠. 그래서 거기 가서 많이 사오더라고. 그래서 음식점업은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아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뭘까요? 특허권의 양도입니다. 특허권의 양도는 이 권리의 양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용역이 공급해요. 특히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건설업은요 무조건 용역이야. 자재를 부담하던 안 하던 전부 다 이거는 용역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 있잖아요. 다른 제조업이 자재를 일부 부담한다. 그러면 그건 재화의 공급이에요. 부동산의 임대, 그 다음에 산업상 지식, 정보 제공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용역이에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종합소득은 2배사 근연기거든요. 2배사 근연기. 그래서 그거 말고 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어요. 자, 가장 옳은 걸 물어봤어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이 아니죠. 이건 별도예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도 별도예요. 양도소득. 집 파는 거 맨날 집 팔고 샀다 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거는 별도소득이에요. 종합소득에 포함 안 돼요. 그 다음에 종합과세로 신고한 주택임대업의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봐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여러분들 주택은 일반 상가임대하고 다르게 그냥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그 다음에 뭐 근로소득 이런 데에서 다 공제가 가능해요. 주택임대업은. 왜냐면 이 주택임대는 그 뭐 이렇게 빌딩 임대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요거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공제할 수 있게 혜택을 줘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맞아요. 그 3번이 여러분들 이자나 배당소득은 연 2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연금소득은 연 1,5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금액은 300만 원 이하이면 요거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완납적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로 부양가족이 됩니다. 그 1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들어갑니다.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가 4천만 원이 아니라 얼마예요?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된다. 15번 다음 중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의 크기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이거는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이거는 소득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40%에서 연 72만 원